안녕하세요. 수영 아트 트레이드 아티스트 인터뷰.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티스트 인터뷰 사상 최초로 부부 음악인을 함께 모셨습니다. 부부로서 또 음악인으로서 동료로서 같은 길을 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 또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또 부부로서의 재미있는 모습이 나올지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 강보라 전재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강보라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전재성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조마조마하죠. 오늘 서로 얼마나 혼날 것인가. 재밌고 기대되고. 과연 잘 끝나기를 바라면서. 사실 두 분 모시면서 제일 처음에 기억이 났던 게 작년에 KCO 연주에서 네네. 그 말콤 아놀드 곡 네. 두 분이 같이 연주하시면서 네, 협연을 네, 하셨거든요. 네, 네. 그게 한국 초연이었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연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확실히 감사합니다. 이 부부의 어떤 호흡이랄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연주 자체도 너무 훌륭하셨고 근데 이제 연주가 끝나고 두 분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는데 전재성 선생님께서 강보라 선생님의 손을 어머. 이렇게 잡고 싶어 하셨는데 강보라 선생님께서 냉정하게 뿌리치시던 대차게 뿌리치더라고요. 아니, 그 너무 제 성격이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공개적으로 부끄럽고 민망하고. 근데 실은 네. 단원들 사이에서 네.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제 네. 아니 왜 부부끼리 손을 잡으려고 하냐고. 아 오히려요? 근데 강보라 선생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대체 왜 대중 앞에서 그런 애정 표현을 하고 그래? 그쵸, 이런 네. 표현 평소에도 좀 그러신 편이신가요? 쿨하죠. 많이 쿨하고 핑크빛 이런 거와는 좀 이렇게 거리가 먼 아주 쿨한 도시 여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낯간지럽고 뭐 이런 게 저는 좀 싫더라고요. 네.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고. 굉장히 할 말이 많으신 표정이신데 아니, 저는 평소에 되게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정말 많이 가져요. 너무 네. 고맙고 정말 챙겨주고 저만 생각하는 느낌이 정말 평소에 항상 들어요. 아, 그래서 그게 되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성격이 좀 그런지라 그런 막 이렇게 좀 다정하게 못 해주고 막 그런 거에 좀 미안함을 많이 느끼죠. 오히려 서로 인생을 같이 하면서 이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연습 과정도 굉장히 호흡이 잘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니까, 네. 거기서 오는, 네. 나 잘못한 거? 아니 아니 그게 음악적으로 부딪힐 거는 뭐 당연히 없고요. 뭐 네. 음악적인 거야 뭐 느끼는 게 다 너무 다른 거니까 그런 거에서 부딪히는 건 없는데 이제 그 리허설 하는 과정이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계획적인 거를 좋아하고 남편은 그때그때 다르게 즉흥적이시고. 즉흥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워낙 없고 바쁘다 보니까 최대한 밀어서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전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맞추는 거 오늘은 뭘 하고 뭔가 이렇게 플랜이 없는 거에서 그런 불안감? 그런 게 조금 많이 부딪혀. 학생들이 볼 수도 있다. 내 생각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나를 얘기하면. 그 사람마다 해가는 방식이 그냥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완전히 계획형의 인간이 있고 사실 즉흥형의 인간이 있고 굉장히 나눠지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그런 부분들을 조화를 굉장히 잘 이루면서 같은 이렇게 삶을 동반자로서 걸어가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처음 만나신 게 언제이죠? 저희 같은 학년이에요. 그래서 예원여고 서울대 다 같이 다녀요. 동기죠. 그러면 뭐 거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네요. 근데 사실 제 첫 여자친구였어요. 제 인생에. 선생님께서는요? 아니죠. 아니라고 해요. 아니죠. 예원 1학년 때 이제 네. 이렇게 뭐 자리 옮기다가 짝꿍이 됐어요. 아, 네. 짝꿍이 됐는데 제가 좀 좋아했죠. 네.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다가 버림받고. 아니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뭔가 썸이 두 분 사이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동창으로 계속 지내신 네, 거예요? 각자 네. 갈 길 가고 각자 유학도 연애하고. 갔다가 와서 이제 KCO를 같이 하게 되면서 네.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입단을 해서 같이 하게 되면서 네. 그곳에서 다시. 네네네.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희 집과 스튜디오가 정말 1, 2분 거리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거의 매일 볼 수밖에 없는 딱 환경이 만들어져요. 상황이 그렇게 되네요. 네네네. 네, 운명처럼. 어떠세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어린 시절이잖아요. 예원 시절이면은 이게 서로를 보아왔을 때 각자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세요? 어쨌든 뭐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애를 낳고도 이 사람이 되게 한결같은 게 있거든요. 정말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정말 감사하고 좋고 네.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잘 살고 아직까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은 악기를 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서로 각자 이렇게 공부하면서 곡을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지만 또 새로 익히는 곡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또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네. 또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이렇게 느끼는 것 또는 뭐 정보 이런 거를 뭐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도 또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좋고 같은 학기를 하는 걸 떠나서 같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나눌 수 있는 게 크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음악을 듣더라도 이 연주자 누굴까 뭐 궁금해하고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강보라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점이 당연히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이 저희는 뭐 연주를 많이 하니까 그 연주 준비하는 과정과 연주할 때 딱 이렇게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코멘트들이 사실 그 제3자가 하기는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서로 믿는 딱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줌으로써 굉장히 그 순간순간만큼은 정말 되게 최고의 스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같은 악기를 해서 불편한 점은 어떤 게 있으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또 바이올린 악기가 워낙 예민한 악기다 보니 그렇죠. 그런 긴장이 되게 튈 것 같은데 음악을 하면서는 저는 사실 그런 불편함은 못 느꼈어요. 네. 네, 못 느꼈지만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성격 갑자기 나도 모르게 다른 쪽으로. 제가 많이 혼나요. 왜 혼나세요? 다 제 잘못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같은 악기를 해서의 불편하고 단점이라기보다 네. 제 생각에는 그 일과 일상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과 생활이 연장선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악기가 좀 바이올린이고 되게 예민하다 보니 뭔가 그 사이가 좀 좁기도 하고 평생 좀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그 얽혀있는 것들도 공통적인 게 너무 많고 그렇죠.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힘들다면 힘든 게 있기도 하고 이거는 요 근래 든 생각인데 공휴일에 쉴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이게 일반 직장인들은 공휴일에 그렇죠. 좀 쉬고 그렇죠. 하는데 저희는 그동안 못한 뭔가 레슨을 한다거나 그동안 못한 연습을 한다거나 그래서 쉬는 날에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편 다행인 게 두 분이 진짜 같이 음악을 하셔서 서로 그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삶이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게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 감사하다. 이게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쓰임 받을 곳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죠. 네. 아니, 두 분이 이제 각자 또 티칭을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올해 이렇게 입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다는 말씀 네. 들었거든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보람 있으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죠. 네, 네. 네.
강보라 선생님께서 보실 때 네. 어떤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재성 선생님을?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음악을 정말 사랑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럼요. 좋아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건. 그래서 네. 정말 장르 구분 없이 정말 심포니 당연하고 뭐 피아노 곡도 너무 잘 알고 피아노도 잘 쳐요 심지어. 아, 그러세요? 그리고 뭐 지휘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그 직업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정말 쉴 때도 음악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자기 플레잉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하고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을지 그거를 정말 온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그러세요.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네. 때는. 그리고 요 근래 제가 알아차린 건데 저희 애가 성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정말 난리가 나요. 욕심이 일단 굉장히 경적으로 네. 많고 그래서 저는 보고 있으면 막 가르쳐주면 가르치다가 막 정말 순간순간 막 우라통이 막 생기는데 남편은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 마음 상하지 않게 스트레스 전혀 주지 않으면서 그걸 될 때까지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면 학생들한테 정말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전에 근데 이거 아니야? 저를 거쳐간 많은 학생들이 봤을 때 이 말에 되게 공감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한번 선생님하고 마스터 클래스 진행을 할 때 그때 느꼈던 거는 이제 되게 카리스마 있는 티칭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뭐 이제 기술적인 거, 테크닉적인 면에서도 설명을 굉장히 이론적으로 잘 해주시는데 또 동시에 음악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표현을 너무너무 맞아요, 잘해주셔서 학생들의 음악이 굉장히 순간순간 그 시간 안에 완전히 달라졌었거든요. 물론 연습을 안 하면 혼도 나겠지만 눈물이 쏙 빠지게 혼도 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참 좋은 선생님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전재성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강보라 선생님은 어떤 음악인이자 어떤 선생님일까요? 굉장히 모든 일에 있어서 좀 계획을 미리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막판에 몰아서 하게 되면 어쨌든 몸에 무리가 오든 아니면 정신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좀 생각의 폭도 좁아지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한 음악인이고 또 플레이잉이 굉장히 이렇게 탄탄해요. 네. 탄탄하고 이렇게 그런 말씀들도 이제 주위에 선생님들 많이 하시고 음악적으로도 당연히 이렇게 또 이렇게 곡을 그러니까 리사이틀 준비할 때 이렇게 좀 얘기 들어보면 되게 상상력이 또 풍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그리고 상상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교육자로서도 글쎄요, 이렇게 저는 제가 집에서 보는 이 아내로서의 이분은 굉장히 시원시원한 분이신데 말을 잊지를 못해. 시원시원 아니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출강하는 학교 학생들 보면은 막 이렇게 리사이트를 하면 우르르 군단이 와서 이렇게 막 굉장히 학생들이 사랑하더라고요. 네, 그런가 봐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이렇게 네, 정말 모든 걸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동반자가 네.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면 그리고 네. 계획을 잘 세워주면 참 편한 면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는 또 얘기가 다른 게 그 세워주는 계획과 이게 정리를 해주는 게 또 내 취향과 맞지 않으면 네. 그거는 네. 내가 힘들게 하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면 좋죠. 근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플랜이 네. 있었구나. 항상 다 계획이 있죠.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잠깐 그 티칭에 관한 질문을 좀 이어가 보고 싶은데요. 요즘 아이들이 입시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를 꼽자면.
이거는 굉장히 네. 이거 모자이크랑 음성 누구나 다 시작이 다르잖아요. 시작점이 다르고 그리고 누구나 다 어떠한 이런 흡수력이 다 다른데 모두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단시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알면서도 도전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것.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생이 언제 얼만큼 발전할지 모른다는 주의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너무 결과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 학생들이나 이렇게 주위에 다른 이렇게 보면은 좀 채워짐이 있으려면 시간이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제대로 된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채워져야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그런 것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하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원할 때 그런 것들이 좀 꾸준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춰야 되는 것들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네. 노력과 이제 에너지가 이제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채워졌을 때 어떻게 네. 보면은 그 결과가 또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네, 네.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 방향 설정이 이제 너무 또 후자에 맞춰져 있다 보니 네. 간혹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뭔가 스스로 발전을 느꼈고 또 음악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학생들도 있었고 강보라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처음에 아이들을 티칭을 시작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잡아주고 싶으세요? 근데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기본 기본 테크닉이요. 그러니까 음악은 그 나이대가 느낄 수 있는 그 폭이 너무 다 다양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학생이 느끼는 감정이 있고 네. 저희가 느끼는 감정, 저희 선생님 뭐 60, 70연배 선생님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가르쳐주고 만져줄 수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부자연스러운 거는 다듬어 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래서 그 학생이 느끼는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기본기가 탄탄해야만 네. 정말 되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갑자기 든 생각이 저는 테크닉 그 에튜드 책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정말 네.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거의 100권쯤 될 거예요. 정말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는 좀 기본기를 정말 정확하게 해주고 싶고 네.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 더 그런 정확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정말 필요하다. 그게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제 그냥 머리로 알고 몸으로 습득된 거 말고 이제 아예 무해 상태에서 시작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많아지게 됐고 뭐 여러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쓴 책들도 있고 예. 네, 스케일 책이나 뭐 이런 메소드 같은 것들 많이 보게 됐죠. 네. 두 분이 서로 바라보실 때 저 사람의 저 테크닉은 참 부러워 이런 면이 있나요? 되게 소리를 편안하게 내요. 되게 편안하고 이렇게 그냥 힘 안 들이고 네. 하면서 이렇게 또 모든 아티클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살게. 정확하시고. 모차르트 되게 잘해요. 네. 네. 그 테크닉을 좋아해서 그런지 특히 왼손, 뭐 오른손 테크닉도 있겠지만 그걸 좋아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왼손을 굳이 연습 안 해도 네. 그냥 막 돌아가는 패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한데요? 네. 비법이 있나요?
많이 틀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학생 시절에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해 놔야 나중에 내가 음악을 진짜 내 음악을 하고 싶을 때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지. 그게 이제 지금 아까 이제 그 성과 말씀 네,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냥 그런 가시적인 성과만 보고 가다 보면 어떤 순간 진짜 내 음악을 하고 싶을 때 그 도구로서의 테크닉이 부족해 버리면 참 내 음악을 펼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선생님 두 분께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아마 모든 네. 선생님들이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네. 티칭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그리고 워낙 요즘은 어려서부터 어려운 곡들을 맞습니다. 많이 해서 심사 나가면은 이제 정말 너무 꼬마 아이가 굉장히 어려운 곡 심사하는 분 중에 저거 아동학대 아니야?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실 정도로 너무 어려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기술을 요구하는 곡들을 많이 다루니까 그리고 일찍 시작을 했다고 해서 계속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술이 다가 아니기도 하죠, 음악이란.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음악적인 상상을 하면서 해야 그게 해결이 되는 경험을 저는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어떤 굉장히 좀 트리키한 부분을 만났을 때 그걸 풀어내는 과정이 그거를 뭔가 타이밍적으로만 요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더 서로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고 뭐 이거는 뭐 어차피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신뢰하는 지휘자를 만났을 때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음악적인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면 오히려 그냥 쉽게 그렇죠. 아무런 텐션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악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굉장히 일정이 바쁘시잖아요. 근데 개인의 연습 시간을 어떻게 충당하세요? 사실 뭐 매일 해야 되겠지만 매일 하기는 솔직히 불가능하고 그래도 네. 웬만하면 시간이 나면 연습하려고 하고 네. 있고 그래서 저는 계획을 더 철저하게 짜려고 해요. 워낙 주어진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다 보니까 물론 뭐 연주가 있을 때 막 맞춰서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먼저 하고 싶어서 저 나름의 그 플랜을 가지고 항상 네. 연습을 하죠. 네. 네, 이렇게 미리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급하게 연습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초에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쉬었는데 네. 결국에는 급하게 연습을 하고 몰아서 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더 이렇게 좀 안 좋게 된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도 강조하는 건데 꾸준한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루 맞습니다. 몰아서 하고 또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꾸준히 반복돼서 내가 연주하는 곡에 계속 노출이 돼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학기 중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시간이 많이 없고 없으셔서. 어느 정도면 정말 학기 중에 너무 피곤해서 사비 끝내고 차에 이제 주차를 하고 집에 올라가서 자야 되는데 차에서 내릴 힘이 없어서 차에서 자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출근 3번 하니까 오케스트라 출근하고 그리고 끝나고서 학교로 출근하고 그러고서 이제 또 중고등학생들 레슨하러 오고 하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또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아이가 탄생하면서 또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바쁘죠. 지금 손이 정말 많이 갈 때이기도 하고 몇 살이죠? 이제 3돌 돼요. 곧. 네. 정말 바쁜 시기이고 예전에는 연습을 하면 정말 순수하게 그냥 연습만 하면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연습을 해도 마음은 약간 애한테 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온전히 뭔가 저한테 집중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하면서 애 신경 써야 되고 뭐 남편도 뭘 하고 있는지 신경 써야 되고 뭐 저 하기 나름이겠지만 성격이 그런 건지 뭐 이렇게 다 체크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되게 에너지 소비도 크고 시간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힘들죠. 근데 그 남편이 되게 없는 시간 쪼개서 많이 도와주고 네. 있어서 그게 참 감사한 거. 네. 아이도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다. 어떤 쪽이세요?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음악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직업으로 간다는 거는 사랑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음악을 사랑하고 이렇게 뭔가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되게 짧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느라고 익히느라고 이렇게 고생하는 시간이 크고, 그러니까 곡을 굉장히 나 이 곡 너무 잘 연주하고 싶어, 이 곡 너무 좋아. 그리고 시작했는데 어려워. 그러면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있고 뭔가 이렇게 누리는 시간은 짧고 이러니까 전공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공하지 않은 부모보다는 전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라는 기준이 그렇죠. 확실히 있고 네. 네. 좀 높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모습의 그런 과정을 얘가 다 스스로 할 수 있을 있을까? 것인가.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선생님은 어떠세요? 마음 한켠에는 안 했으면 하죠. 그러니까 뭐꼭 음악을 떠나서라도 예술이라는 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예측 불가능한 네. 거기 예측 때문에 불가능. 거기서 오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와 뭔가 저희가 정말 그 가야만 하는 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인내, 지구력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하여간 모든 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직업 잘 모르겠지만 안 했으면 하지만 본인이 했을 때 그래도 좋고 행복하다면 해야겠죠. 어떻게 자식을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취미로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확실히 그 유전자는 있는 것 같아요. 지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게 그래요? 되게 웃긴 게 거실에 자기가 스테이지를 만들어요. 블럭을 쌓아서. 네. 블럭을 쌓아서 이야. 이제 포디움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이야. 이제 지휘봉 가지고 막 이렇게 음악처럼 지휘를 하고 그래요. 지휘만 하는 게 아니고 방이 본인의 그린 룸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나름 뭘 하고 그 방에서 나와서 그 입장 인사하고 지휘 막 하고 또 너무 귀엽네요. 끝 마무리 인사하고 인사를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네. 노래 부르는 것도 절대 음감인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불러요. 음. 근데 그런 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심상치 않네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뭔가 보여줘야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빠의 기준을 맞춰줘야. 두 분이 각자 좋아하시는 작곡가는 다르죠? 다른가요? 그런 얘기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 한번 해볼까요? 어떠세요? 어떤 작곡가를 연주하실 때 혹은 들으실 때 좋으세요, 특별히?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누가 좋다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고 뭐 굳이 얘기하면 모차르트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제 성향이겠지만 뭔가 그 규칙, 되게 질서 있는 거에서 얻는 그 편안함을 되게 즐겨해서 네. 제 생각엔 그런 단순한 화성 속에 뭔가 그 하나의 비화성음이 들렸을 때 그 반짝임? 그 희열? 네, 그 희열? 그런 거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들었을 때 그냥 음악 자체로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페라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뭐 슈만 같은 거는 이렇게 왼손이 되게 불편해요. 하다 보면 이게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왼손이 뭐가 불편하고 음역 때도 뭔가 중저음으로 되게 낮고 그래서 뭔가 그 바이올린 특유의 그게 캐릭터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거는 불편하지만 또 음악 속에 그 슈만의 막 그 조증, 그 정신병 네. 막 휘몰아치는 또 네. 그런 거를 또 들으면 또 그것만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다양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방금 뭐 현대음악 얘기해서 갑자기 막 베리오 시퀀자 뭐 이런 것도 네. 생각나고 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연주를 하고 싶은데 막 두려워서 못하는 건 있지만 아무튼 골고루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저는 이런 질문 굉장히 어려워요. 좋아하는 작곡가, 좋아하는 네. 연주자, 뭐 네. 좋아하는 곡 이런 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약간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모차르트 되게 좋아했었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브람스
너무 좋아했어요. 선수 좋아하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부천필 말러 시리즈의 개건단원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말러에 꽂혀가지고 그때 한창 그 부천이 말러 시리즈 하실 때. 그때군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연주했던 곡이 말러 9번이었어요. 와. 지금 요즘 이제 최근 몇 년간 뭐 소위 말해서 꽂혀 있는 작곡가 베토벤. 네, 네. 제가 솔로로도 제 베토벤의 작품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몇 주년 기념할 땐 꼭 많이 연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케스트라 있으니까 오케스트라에서도 베토벤 하고, 뭐 퀄텟 하니까 퀄텟에서도 하고, 다양한 작품을 그 한 1년에 1,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작곡가의 생애의 전반에 걸쳐서 이제 다양한 시대의 곡을 다루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작곡 기법의 변화에 대해서도 보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집중적으로 계속 노출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냥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도 뭐 구조가 보이고 뭐 네. 서사가 보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책도 보게 되고, 워낙 베토벤은 자료가 많은 작곡가이기도 하고, 이런 단순한 몇 마디의 모티브를 가지고 그러게요. 1시간짜리 곡을 쓰고, 그러니까 그냥 곡이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작곡가로서도 그런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테크닉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정말 그냥 우리가 위인전에서 보던 베토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음악 안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이게 사상이 강하게 담겨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장면에서는 굉장히 겸허하게 신께 기도하는 장면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요즘 몇 년 사이에 베토벤 작곡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기간에 저는 원래 베토벤을 참 좋아도 했었고요. 네. 평생 동안 좋아해 왔기도 했고, 그 말씀하신 그 즈음에 저도 책을 좀 몇 개 사서 읽었어요. 좀 뒤에도 꽂혀 있는데 한 두 권은 있거든요. 예. 근데 참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음악가이면서 동시에 정말 이 사람은 사상가구나. 그러니까 자기 사상이 이렇게 음악에 이렇게 넓고 깊게 담겨 있을 수가 있구나. 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가벼운 감정이 아니고 굉장히 깊은 감정인데 너무 이런 감정도 아니기도 하고, 또 어떤 곡을 들으면 정말 그냥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를 말하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그런 한 작곡가가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작곡가가 있을까? 물론 지식이 부족해서 모든 작곡가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서로 요리를 그렇게 잘한다고 서로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때 전현 선생님 한번 뵀을 때 한식으로 코스가 네, 가능하신 코스가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렇게 아니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냉장고 비우기, 냉장고 털이 이런 거 그게 빨리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죠, 빨리 선생님. 잘할 수 있어요. 손이 굉장히 빨라요. 네, 뭐 막 나와 있어요. 뚝딱 나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자체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리를 하면 어쨌든 이거 맛있게 먹으려고 이것만 생각을 하니까 네. 다른 좀 이렇게 스트레스, 다른 잡념이 없어지니까 그 시간을 좋아하긴 하는데. 요리를 자주 하세요? 되게. 시간이 없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더 그 요리하는 행위도 더 좋아하고, 얼마 전에 되게 슬픈 얘기를 들었는데 네. 먹을 때만큼은 정말 계획적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요? 정말 자기만의 그 플랜이 있어요. 처음엔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거와 이거의 밸런스가 먹었을 때 앞뒤가 어떻게 어울리며, 네. 정말 쫙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그게 탁 생겨요. 와, 이게 정말 보면 진짜 옛날에는 미식가시네. 약간 되게 화가 났어요. 이런 걸 좀 평소에 자기 일에 좀 해보지. 왜 그럴까 되게 화를 냈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요리, 음식 먹는 그런 외에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리할 때만큼, 밥 먹을 때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가슴을 울리는데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네, 너무 진짜 이게 미안하고. 마음대로 아니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녹록지 사는 게 않다. 녹록지 않다는 말이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훨씬 연배가 있으신 분들께는 너무 신뢰가 되겠지만 진짜 예, 사는 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만 뭐 이럴 땐 참 힘드네. 이렇게 참 내 맘 같지 않네. 이럴 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먹는 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네.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이렇게 오늘은 뭐 이런 걸 먹고 이게 또 먹는 게 우리가 하나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배가 따로 있고 이렇듯이 그러니까 먹을 때만큼은 그래도 좀 누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먹는 것 자체보다 저는 저는 고기 먹는 거 좋아하는데 고기 먹는 것보다도 고기 굽는 행위를 네. 더 좋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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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걸 몰랐어요. 아, 내가 행위를 더 좋아하는구나 이걸 몰랐는데 이제 같은 회사에 친구가 있다 보니까 최종훈생이 네. 야 너는 얘는 다른 친구한테 얘는 먹는 거보다 고기 굽는 걸 더 좋아해. 그렇구나. 그렇더라고요. 그럼 강보라 선생님께서는 뭐 어떤 일을 하시면 어떤 행위를 하시면서 본인을 챙긴다거나 그러니까 나를 좀 돌아본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 아, 이거 또 얘기하려니까 또 미안해지네. 저는 스트레스를 미안해. 남편한테 풀어요. 이거 어떡하냐. 미안해. 어떡하지? 제가 이렇게 막 외향적인 스타일도 아니고, 저 밖에 나가면 말 정말 거의 안 하고, 거의 듣기만 하고, 듣는 걸 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뭔가 제가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말로써 남편한테 풀어요. 어머, 미안하다. 어떡하지? 그러고, 이 시간 참 귀하네요. 이 시간 참 귀하네요. 뭔가 초월의 경지에 다다르신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근데 그걸 또 너무 잘 받고 잘 들어줘요. 너무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는 게, 저희가 또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운 적이 없지. 일방적으로 내가 혼났지.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되게 이렇게 따뜻하게 좀 이렇게 포근하게 해줘요. 그래서 너무 잘 받아주고. 아니 근데 그거는 어쨌든 뭐 이렇게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려면 불꽃이 같이 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와이프가 주는 스트레스는 그거는 뭐 와이프가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다.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게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최근 몇 년 이제 결혼하고 또 아이도 생기고 너무 감사한 일도 많지만 또 모든 게 행복하게 갈 수는 없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오는 순간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죠. 이제 가정이 생기니까 더 좀 책임감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뭐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거를 계속 생각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딴 거를 빨리 찾아요. 예. 뭐 이렇게 책을 본다든가 뭐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네. 음악을 듣는다든가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서 서로한테 제일 고마웠던 순간이 기억 남는 순간이 있으세요? 저는 좀 성향이 생각이 복잡한 성향이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고 안 그러려고 하지만 이제 생각이 복잡해서 좀 힘들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너가 내려놔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거는 좋은 거고 뭐 이거는 나쁜 거고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저도 뭐 순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그 존재가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지 못한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없는 것들을 남편이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채워주고요. 그리고
남편이 있음으로 해서 제가 요즘에 되게 목표가 이렇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되게 노력을 한다고는 하는데 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나름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좋은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가 조금 좀 편안하고 좀 내려놓고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남편도 뭐 잘 돌보고 애도 잘 돌보고 음악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뭐 음악 얘기하니까 바이올린이 뭔가 이렇게 필터 없이 소리가 정말 내가 느끼는 대로 전달이 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인격이 돼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흘러간다고 생각이 남편 볼 때마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고 뭐 네. 굉장히 모든 많은 면이 되게 고맙죠. 이렇게 두 분을 처음 부부 음악인을 모셔보니까 또 다 이런 좀 기획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얘기가 공유되는 것들이 좀 깊이의 차원이 다르고 훨씬 더 편안하고요. 네. 예,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그간 뭐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고 네, 여러모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사실 이렇게 허심탄회 저희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해보면서 정리도 되고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상하게 이 자리가 남편한테 되게 미안해지는 자리가 다음에 2탄 만들어주시면 새 사람이 돼서 아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분들과 또 와이프의 신앙 고백도 들으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네, 저는 인터뷰가 어쨌든 부부가 같이 나가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너무 편안하게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덕분에 또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들 평소에 미처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사진 같이 찍